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평범한 가장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쉽게 말하지 못하는 진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시작한 결혼이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감옥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려는 한 남자의 절박한 몸부림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는 지금 40 초반입니다. 어린 나이에 만난 여자와 결혼해서 20여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남편이었고 아버지였고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으로는 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결혼은 참는 거라고. 가정을 지키려면 희생이 필요하다고. 특히 남자라면 더욱 묵묵히 버텨야 한다고. 그래서 이 남자도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며 분노를 억누르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티는 동안 그의 삶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이 남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 버틸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것인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감내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설 것인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자, 그럼 이제 이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2살 대학생이던 그에게 그녀는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캠퍼스 동아리 모임에서 처음 본 순간부터 그는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전부가 될 거라는 것을. 그녀의 웃음소리, 말투,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들도 동기들도 심지어 그의 부모님까지도 반대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 까칠하다는 말, 성격이 고약하다는 말, 남자들과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소문들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귀를 막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22살 청년에게 주변의 충고는 그저 시기와 질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강하게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할수록 자신만은 이 여자를 지켜줘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너희들은 이 여자를 몰라. 내가 봤을 때 이 여자는 달라.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녀에게는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둘이 단둘이 있을 때 그녀는 누구보다 다정했고 약했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밤늦도록 전화 통화를 하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고 주말마다 만나 손을 잡고 걸으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서 행복하게 살자. 애들도 낳고. 그녀가 그의 팔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자를 지키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지만 빚이 많았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며 가게를 보탰습니다. 대학 등록금조차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집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이혼했고 그녀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래서인지 그녀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마다 비싼 음식점을 가자고 했고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나도 다른 애들처럼 예쁜 옷 입고 싶고 좋은 데서 밥 먹고 싶어.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야? 그녀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미안했습니다. 자신이 더 능력이 있었다면 이 여자에게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대학을 그만두기로. 부모님은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호통을 쳤고 어머니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23살 그는 대학교를 자퇴하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곳은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3교대 근무에 주말도 없는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습니다. 손은 기름때로 새까매졌고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밤 근무를 서고 나면 머리가 멍했고 낮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이 모든 게 그녀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을 그녀에게 썼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옷을 사줬고 맛있는 밥을 사줬고 가끔은 여행도 갔습니다. 자신은 낡은 옷에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지만 그녀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24이 되었고 그녀는 22이었습니다. 그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둘은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간단하게 치른 결혼식이었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이 여자가 완전히 자신의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좁은 방에서 둘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고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집에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밥을 해주었고 그가 퇴근하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그녀를 보며 그는 곧 아버지가 된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짜증이 늘었습니다. 입덧이 심하다며 몸이 힘들다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다며 불평했습니다. 그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임신은 여자에게 힘든 일이니까. 조금만 참으면 아이가 태어나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딸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그는 처음 딸을 안았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밤낮 없이 울었고 그녀는 잠을 제대로 못 자며 지쳐갔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며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곧바로 아이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안아서 재웠습니다. 겨우 몇 시간 눈을 붙이면 다시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몸무게는 10kg이나 빠졌습니다. 여보, 조금만 도와줘. 내가 일하고 와서 혼자 다 하니까 너무 힘들어. 당신은 밖에 나가서 일만 하면 되잖아. 나는 하루 종일 이 좁은 집에 갇혀서 애 보느라 미치겠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집안일을 했고 아이를 돌봤고 그녀의 기분을 맞춰주려 애썼습니다. 아이가 돌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발달이 느렸습니다. 걷는 것도 늦었고 말도 늦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경계성 지적장애.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정상과 장애의 경계선에 있다는 것. 앞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 평생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둘은 한참을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걸까? 하지만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휴일에도 나가서 일했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는 건강하지 않을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딸보다는 조금 더 심한 경도 지적장애였습니다. 장애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나 봐. 둘 다 저러면. 동네 사람들도 아이들을 보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말을 안 들어도 소리를 질렀고 때로는 손찌검도 했습니다. 그가 말리면 오히려 그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집안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녀는 그의 가족을 비난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을, 조부모님을, 심지어 돌아가신 증조부모님까지 거론하며 험담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아내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라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러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봤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작은 생명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특수학급에 배정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비, 치료비,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힘든 일자리로 옮겼습니다. 3조 2교대 시스템의 대기업 공장이었습니다. 급여는 좋았지만 그만큼 육체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주간 근무, 야간 근무, 오후 근무가 돌아가며 반복되었습니다. 생체 리듬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밤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이라도 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어야 했고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일찍 출근해서 집에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도와주셨습니다. 60 중반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일찍 오셔서 아이들을 챙겨주셨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학교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오셔서 아이들을 데려오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이 나이에 손주들 돌보느라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와 그녀 모두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가 말을 걸면 짜증스럽게 한마디로 끊어버렸습니다. 왜? 몰라. 귀찮아. 나중에.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부부 사이에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는 뭐가 잘못된 건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사이 집안일은 점점 그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근 전에 아이들에게 시리얼에 우유를 부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녁도 사 먹거나 배달 음식으로 때웠습니다. 그는 밤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들어오면 쌓여있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에 며칠치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고무장갑을 끼고 하나하나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빨래 바구니에 넘치는 옷가지들을 넣고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어깨가 결렸고 소화가 안 되었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런 글을 보며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쉬기만 하네. 나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잠을 못 자는지, 얼마나 아픈지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쉴 수 없었습니다. 밀린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을 닦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거나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도와줄래? 애들 봐주기만 해도 돼. 나도 피곤해. 주말까지 일하라고. 그 말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혼자서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자랐습니다. 딸은 이제 12살, 아들은 8살이 되었습니다. 장애가 있어서 또래보다 발달이 느렸지만 그래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들이랑 노느라 집안일은 또 안 했네. 설거지는 언제 할 거야? 그녀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몸이 안 좋아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급하게 휴가를 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부모님이 아프셔서 애들을 못 봐주신대. 당신이 오늘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어? 나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 당신이 알아서 해.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루 휴가를 쓰고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휴가를 쓰면 그만큼 돈을 못 버는 거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그녀가 들어왔을 때 그녀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맨날 아프시네. 제대로 애들을 못 봐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다른 방법이 뭔데? 우리 부모님은 나이 드셨는데도 매일 와서 애들 봐주시는 거야.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그런 식으로 말해. 고마운 건 알지. 근데 제대로 못 봐주시니까 애들이 저 모양 저 꼴이잖아.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애들 발달이 느린 것도 다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야. 당신 부모님이 애들한테 관심도 없고. 닥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애들 신경 쓰시는데. 당신은 뭘 했는데? 아침에 시리얼 한 그릇 주는 게 육아야? 둘은 그날 밤 크게 싸웠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난 매일 밤을 새워 일하고 와서 집안일하고 애들 돌보는데 당신은 뭘 하는데? 맞벌이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도 이래서 돈 벌어오잖아. 당신 혼자 돈 버는 것처럼 굴지 마. 돈을 얼마나 버는데? 당신 월급이 내 월급의 절반도 안 되잖아. 그래, 나는 돈을 적게 벌어. 그게 뭐? 당신이 돈 많이 번다고 나한테 함부로 해도 돼? 함부로 하긴 누가 해. 나는 지금까지 당신 눈치만 보면서 살았어. 아이들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달래려갔지만 아이들은 그의 품에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둘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간신히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식이 있다고 야근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라는 걸.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들어갔습니다. 집에 가면 차가운 분위기와 쌓인 집안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그녀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그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팀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어제 너무 좋았어. 오늘도 보고 싶어. 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겠지. 오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설마? 하지만 최근 그녀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늦은 귀가, 잦은 회식,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던 모습, 갑자기 화장을 진하게 하기 시작한 것, 새 옷을 자주 사기 시작한 것. 다음 날 그는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쁜 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는 재빨리 그녀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아이들 생일이었습니다. 팀장님과의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달콤한 말들, 노골적인 표현들, 만났던 장소에 대한 이야기들, 호텔 사진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놓치지 않으려고 꽉 움켜쥐었습니다.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더 과거의 대화를 봤습니다. 6개월 전부터 시작된 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사적인 대화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의심 안 해? 괜찮아.
어차피 관심도 없어. 오늘 밤에 만날까? 응. 애들은 시부모가 봐줄 거야.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악몽이기를 바랐습니다.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들.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그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그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안 자고 여기 있어? 뭐야? 왜 그렇게 봐? 당신, 바람 피우고 있지? 그 한마디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미쳤어? 팀장이랑 사귀고 있잖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핸드폰을 찾는 듯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소파에 놓인 자신의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들켰다는 것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언제부터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지. 내가 다 봤어. 메시지 다 읽었어.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 울어? 내가 왜 울어? 잘못한 건 너잖아. 나는 그냥 뭐? 외로워서? 답답해서? 그래서 바람을 피워?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잖아.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는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 대학도 포기하고, 젊음도 포기하고, 내 삶도 포기하고.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뭔데? 그건 의무감이지 사랑이 아니야. 당신은 날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녀의 말에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랬을까요?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책임감으로 살아온 걸까요? 나는 사람 대접을 받고 싶었어. 여자 대접을 받고 싶었어.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나를 보지도 않잖아. 내가 언제? 나는 당신을 위해 죽도록 일했어. 돈만 벌어오면 다야? 나는 당신이 나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데이트하자고 하길 바랐어. 근데 당신은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잖아. 그 말에 그는 멍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둘 사이에 애정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스킨십도 없었고 다정한 말도 없었고 데이트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녀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그녀도 그에게 아무런 애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대했고 무시했고 비난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을 소홀히 했어. 인정해. 근데 그렇다고 바람을 피워도 돼? 그게 정당화돼? 난 그냥 너무 힘들었어. 이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 그 사람이랑 계속 만날 거야? 그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우리 이제 그만하자. 애들은 어떡하고? 애들 때문에라도 이러고 살 순 없어. 이런 가정이 애들한테 좋을 것 같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는 차에 타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20여 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는 고시원의 방을 얻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혼자 지내기엔 충분했습니다. 회사에는 개인 사정으로 잠시 떨어져 산다고만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고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동의했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애들이 매일 아빠 찾아. 나도 애들 보고 싶어. 그럼 집에 돌아와. 애들 때문에라도. 당신은 그 사람이랑 끝낸 거야? 아직 정리가 안 됐어. 그럼 나는 돌아갈 수 없어. 왜 그래?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어? 나도 실수한 거야.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 용서는 할 수 있어. 근데 같이 살 수는 없어. 나는 이제 당신을 못 믿어. 당신이 어디 가고 누구를 만나고 뭘 하는지 계속 의심하게 될 거야. 그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 안 괜찮아져. 나는 이미 알아버렸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관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간을 갖자. 조금 더 생각해보자.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알았어. 조금 더 생각해볼게. 근데 그 사이에 당신은 그 사람이랑 확실히 정리해. 그거 안 되면 나는 무조건 이혼할 거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집에 가서 아이들을 봤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아빠. 딸이 울먹였습니다. 왜 집에 안 와? 아빠 보고 싶었어. 아들도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빠가 일이 좀 바빠서 그래. 미안해. 그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에 가고 밥을 먹고 놀아줬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 그녀와 마주치면 다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지만 내용을 보니 그 남자가 분명했습니다. 보고 싶어. 나도. 근데 지금은 조심해야 해. 언제 만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정리되면 연락할게. 그는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하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고 특히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양육권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양육권을 갖는 것이 어머니보다 일반적으로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부정행위와 양육 태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그녀에게 맡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어머니가 유리하다는 현실이 그를 좌절시켰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았고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계속 다시 시작하자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인생이다. 내가 행복해야 애들도 행복해. 너무 참고만 살지 마라. 그 말에 그는 울었습니다. 평생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남자는 더욱 그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길고 힘든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육권 문제로 다툼이 컸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 양육자였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부모님이 증인으로 나서주셨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선생님들도 그가 모든 학교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일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메시지 기록, 사진들, 그리고 그 남자와의 관계를 아는 직장 동료들의 증언까지 있었습니다. 재판은 1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지쳐갔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축했던 돈이 다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드디어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공동양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주중에는 그녀와 주말에는 그와 지내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원하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을 주말마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녀와 같은 집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이루어졌습니다. 집은 팔아서 반반 나눴습니다. 그의 몫은 많지 않았지만 새 출발을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그는 베란다에 나가 앉았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45살. 인생의 중반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후회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만은 아니었습니다. 22살에 만난 그녀와의 결혼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었죠. 그들이 옳았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혼이 없었다면 지금의 아이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학을 그만둔 것. 그것도 후회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졸업했다면 더 나은 직장을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모든 선택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고통도 배신도 좌절도 모두 자신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결혼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결혼은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희생도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결혼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면서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상대도 행복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생. 희생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강요된 희생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희생은 기꺼이 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20여 년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죄책감으로.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진짜 자신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진짜 삶을 살기 위한 용기였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경제적인 부담, 주변의 시선,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자유로웠으니까요.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20여 년의 결혼 생활. 그 안에 담긴 사랑과 미움, 희생과 배신, 고통과 성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혼을 신성한 것으로 여깁니다.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혼은 실패이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걸까요?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선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참고 견뎌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솔직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